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3주차 2교시 합리적인 금융생활 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자가 무엇인지 그 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요. 돈을 일정 기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것, 즉 돈의 가격이 이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 및 기회비용이다.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대가다 라고도 우리가 의미하고 있어요. 이자는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연기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시간 가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다 맞는 말이고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위에 있는 거 빌려준 대가로 받는 거야. 돈의 가격이야. 라고 말하면 쉽고요. 요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세 번째 보면 이자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연기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즉 시간 가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10만원 가지고 있어요. 10만원. 오늘 이 10만원 가지고 친구들과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영화 보고 에버랜드 가서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이 10만원을 오늘 당장 즐겁게 사용해서 소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끼는 거죠. 나 1년 후에 재밌게 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또는 2년 후에 5년 후에 12만 원을 내가 받게 되면 그게 이자가 되겠죠. 오늘 당장 내가 소비할 것을 차후로 미루는 거예요. 1년 후에, 2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미뤄보니까 10만 원이 아닌 12만 원, 15만 원을 받게 돼요. 이자를. 그러면 지금의 소비를 몇 년으로 미루는 거죠. 그 미룬 거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자다. 지금을 사용하면 10만 원인데 내가 5년 후에 쓰게 되면 12만 원, 13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자는 뭐죠? 미래에 대한 보상이에요. 즉 시간가치, 지금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자란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빌려줄 때 원금과 일정 기간 후에 돌려받는 금액과의 차이, 그게 바로 이자예요. 또 이자율이란 말이 있어요. 이자율, 금리.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이자율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자율의 공식은 원금 분지 이자 곱하기 100, 물론 퍼센트겠죠. 원금 분지 이자 곱하기 100. 내가 10만 원인데 원금은 10만 원인데 몇 년 후에 찾아보니까 12만 원을 찾았어요. 그럼 그 2만 원이 바로 이자다. 그러면 이자율은 10만 원 분지 2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0%가 되겠죠. 즉 이자율은 20%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단리란 원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을 단리라고 그래요. 연 단리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연 이자율 곱하기 연수. 복리는 원금의 이자가 붙는 원리금의 이자가 붙는 방식, 즉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그냥 원금에만 이자 붙는 거를 단리라고 그러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걸 우리가 복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 연 복리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연 이자율 분지 n승 이렇게 해요. 단리는 곱하기 n이 되어 있지만 연 복리는 n승. 그래서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명목 이자율은 뭐고 실질 이자율은 무엇이냐? 물가가 올라간다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라는 건 우리가 물건의 가격이에요. 물건의 가격. 우리가 베이커리 가가지고 식빵 하나가 3,000원이에요. 오늘은 3,000원인데 앞으로 이 식빵 하나가 5,000원이 된다면, 식빵은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은 내가 3,000원 주고 식빵을 샀는데 앞으로 5,000원 주고 산다면 식빵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지금 식빵 하나에 3,000원 주고 살 거를 앞으로 5,000원 주고 산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발표되는 이자율은 대부분 명목상 이자율이에요. 명목상 이자율이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을 해야 되겠죠. 연금리가 10%인데 물가가 1년에 7%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연 10% 준다고 했을 때, 근데 물가가 1년 동안 7% 올랐어요. 그러면 나는 1년 후에 10% 이자를 받았으나 물가 상승률 7%를 빼고 나면 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실질 이자율은 3%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세금을 3% 내게 되면 나는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땡. 그래도 집에 그 금고 속에 넣어놓는 것보다, 금고 속에 넣어놓으면 그나마 이자가 없죠. 금고 속에 넣어놓으면 명목 이자율도 없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7%면 나는 해마다 7%씩 돈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그 실질 이자율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동일한 이자율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동일한 이자율인데 수익률이 달라진대요. 이자율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자율 공식 계산해 봤어요. 그럼 수익률은 무엇이냐? 일정 시점에서 평가할 때 원금에서 차지하는 수익의 비율을 우리가 수익률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는 게 이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수익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받는 거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한다든가 뭐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부동산 투자한다든가 했을 때 받는 수익은,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수익률, 뭐 공식은 똑같죠. 원금 분지 수익 곱하기 100 가로치고 퍼센트. 그래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뭐 5%, 1%, 10% 또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 공식은 뭐 유사해요. 근데 이자율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어려운 적이 아니니까요. 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같은데 수익률은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이제 단리 개념이라기보다는 정기예금은 1년 동안 받는 이자겠죠. 첫 달에 정기예금 100만 원을 넣어놓게 되면 1년간 100만 원이 계속 예금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연 3.5%라면 40만 원을 넣어놨나요? 42만 원이 되는 거네요. 얼마를 예금했는지는 어쨌거나 이자 수익이 42만 원이다. 100만 원을 넣나요? 1000만 원 넣나요? 이자율이 42만 원인데 정기 적금은 똑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월 달에 한번 넣고 2월 달에 넣고 3월 달에 넣고 매달 넣는 거잖아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의 차이예요. 정기 예금은 한번 넣어놓고 1년 후에 찾는 거고, 정기 적금은 매달 넣는 거고, 매달 넣다 보니
이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첫 달, 두 번째 달, 그렇죠? 이자 기간이 달라지니까 그만큼 이자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의 결정이에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 금리 결정으로 우리 시중 자금의 자금 조달, 자금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돈에 대한 수요자겠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5%인데 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빌려가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5%를 빌려주려고 했으나 여러 사람이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겠죠? 난 6%, 나는 7%, 나는 10% 이자 줄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로 빌려주겠죠. 반대로 자금의 수요가 자금의 공급보다 적으면 금리는 당연히 또 내려가겠죠. 수요가 적은 거예요. 공급자는 많아요. 근데 빌려가려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금리를 낮춰서라도 빌려주겠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자금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겠죠. 호황기 때예요. 호황기. 경기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어요. 각 기업체들이 전부 다 사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또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들 막 투자하고 있어요. 왜? 경기가 좋으니까. 각 기업체마다 돈이 막 필요해요. 일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증권 투자하지. 시중에 돈이 없어져 버리겠죠. 서로 막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금리가 상승하겠죠. 올라가겠죠. 반대로 가계 소득이 줄어가지고 자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는 또한 상승해버리겠죠. 금리가 오르면 자금의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겠으나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금리가 5% 하다가 10%, 20%, 30% 하면 누가 돈을 갖다 빌려 쓰려고 안 하겠죠? 금리가 너무 비싸면.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의 수요량은 늘어나겠으나 공급량은 또 감소하겠죠. 금리가 5% 하다가 4%, 3%, 1% 돼버리면 누가 돈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아유, 빌려주느니 말어. 이렇게 하겠죠. 위험해. 안 빌려주고 말겠지?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중 자금을 금리를 오르고 내리면서 바로 통화 조절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니까 통과. 이제 더 재밌는 거 해요. 우리가 금리 공부했죠? 1교시 때는 돈에 대해서 또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또 금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환율이란 한국 돈과 외국 돈과의 비율이에요. 자기네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게 환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한국 돈 원화하고 미국 돈 달러 간의 환율을 가장 많이 예를 들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이 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래요. 원화 대 달러 환율 비율은 미국 돈과 한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환율은 수시로 변하죠. 금리가 변하면 환율도 변해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를 1대 1000으로 딱 9번 지났는데 1년, 2년 지나면 환율이 또 변해요. 1대 1000이 자꾸 변해요. 왜? 똑같이 그냥 1대 1000으로 하면 참 변한데 왜 변할까요? 한국과 미국의 물가가 달라요.
물가가 변동하게 되면 그 나라 금리가 변동해요. 각각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또 돈의 가치가 또 변해요. 한국과 미국의 돈의 가치가 변해버리면 한국과 미국의 환율도 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가 또는 물가가 수시로 변하듯이 환율도 매일매일 매 순간 변하고 있어요.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치 올라갈 거고, 한국의 원화 가치, 원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환 비율이다.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시죠.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자국 통화로 표시하는 환율이 있고 외국 통화, 즉 달러로 표시하는 환율도 있어요. 1달러가 1000원으로 교환된다면 1달러는 1000원이다 라고 쓰겠죠. 또는 이렇게 표시해요. 1달러는 1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달러 대비 원화는 1000. 이해가시죠? 또 1원은 1000분의 1 달러가 되겠죠. 원화 대비 달러는 0.001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분수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뭐 소수점까지 내려가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달러 1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1달러 1000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또 더 재밌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의미 3.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동했다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환율 상승. 1달러가 1000원인데 15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환율 상승.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면 그 1997년도죠. 그 외환위기 IMF 발생했을 때 IMF 직전에 1달러가 대략 한 900원,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97년도 말에 IMF 외환위기 발생하면서부터 1달러가 18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국 돈 1000원이면 1달러랑 하고 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1500원 가져가야 1달러랑 교환하는 거예요. 달러는 그대로 있는데 원화가 1000원으로 교환할 때가 있고 1500원으로 교환할 때가 있어요. 그럼 1500원으로 교환하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해가시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격이 오른 거가 되겠죠. 1000원으로 바꿔주다가 1500원으로 바꿔주니까 달러 가치가 오른 거예요. 원화 가치가 같이 하락한 거죠. 즉 원화의 가치 하락 또는 원화의 평가 절하라고 불러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1000원에서 1500원 됐으니까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환율 상승이 무슨 뜻이죠? 달러 가치가 오른 거고 원화 가치 하락, 평가 절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1달러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동했어요. 즉 1000원 가져가면 1달러 줬는데 이제는 800원만 가져가도 1달러 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한 거니까 환율은 하락했죠. 즉 달러 가격이 내린 거예요. 달러 가격이 내렸다. 환율이 내렸다. 달러 가치가 내렸다. 1000원 교환했는데 1달러의 입장에서는 1000원이랑 교환했는데 이제 800원 줘도 1달러 줘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내린 거겠죠. 따라서 즉 이건 원화 가치의 상승, 원화의 평가 절상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요거 위에 거 아래 거 뭐 평가 절상, 평가 절하 이제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리라 믿고 지나갈까요? 환율의 결정, 또 재밌는 게 나오네요.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물건의 가치는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사자가 많으면 올라갈 거고
사자가 적고 팔자가 많으면 내려가겠죠. 환율도 그래요. 우리가 달러를 원하느냐, 달러를 너도 나도 달러를 원하면 달러 가격 올라가는 거고, 한국 돈 원화를 원하면 또 한국 돈 원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원리는 간단하죠. 외국 돈,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이해가시죠? 뭐 달러를 서로 원하니까 1,000원 가지고 갔는데 1달러 줬는데 서로 원하니까 1,500원에 1달러 교환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고, 외국 돈의 공급이 많으면 달러가 시중에 막 발로 채요. 달러가 공급이 많아가지고 시중 나가면 막 달러가 발에 채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달러 돈, 외국 돈이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환율이 결정 어떻게 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돼요. 우리가 그럼 달러가 언제 많아지느냐?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죠. 수출을 많이 하면 뭐가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오겠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요.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한테 달러를 주게 되겠죠. 우리는 물건을 팔고 돈이 들어와요.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한국의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한테 달러를 줘야 돼요. 달러를 줘야 돼요. 물건을 사오는 조건으로 달러를 주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달러가 귀해져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화의 수요 요인이 있어요. 외화의 수요. 환율의 결정 2. 외화의 수요 요인. 언제 우리가 외화, 달러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수입할 때 달러 필요하겠죠.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달러로 지불하겠죠. 외국 여행 갈 때 달러 필요하겠죠. 여행 가려면 우리가 공항에서 우리 원화 주면서 달러로 바꿔서 여행 가야 되겠죠. 외국에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할 때 미국에서 유학 간 자녀가 있으면 원화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달러로 보내야 되겠죠. 원화 주고 달러로 바꿔서 원화로 보내야 되겠죠. 외국에 투자할 때 달러로 투자해야 되겠죠. 또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이제 갚아야 돼요. 갚을 때 뭘로 갚아요? 달러로 갚아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외화의 수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외화의 공급 요인. 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화가 한국으로 막 들어오게 되겠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면 달러를 쓰고 하겠죠. 아니면 달러를 주고 원화로 바꾸겠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돈을 많이 쓰고 가게 되면 우리 한국에 달러가 넘치게 되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외화를 빌릴 때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걔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게 되겠죠. 외화를 빌릴 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게 되면 달러를 빌려오겠죠. 외화의 공급 요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따라서 만약 수출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넘치잖아요. 달러가 넘치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달러 가치가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수입이 증가한다면 달러 가치가 그만큼 또 올라가겠죠. 너도 나도 달러로 보내야 되겠죠. 물건을 가져온 대신에 수입하는 대신에 달러를 보내야 되니까 그만큼 달러가 귀해지겠죠.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돈의 가치를 좀 높이려면 경제가 부흥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넘길까요? 환율 변동의 영향 1. 환율이 오르면 외국 돈을 팔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유리해지게 되고, 외국 돈을 사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되겠죠. 환율이 오르면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500원이 되면 외국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외국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슬프겠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수출과 수입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만약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매우 유리해요.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 물건 하나가 1달러인데 예전에는 물건 하나 팔면 1,000원이 들어왔는데 1달러가 들어오면 1,000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물건 하나 팔게 되면 1,5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1달러는 1,000원인데 지금의 1달러는 1,500원 됐단 말이에요.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달러당 500원의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싸지게 되므로 점점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좀 증가하고 싶을 때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환율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네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하게 되면 수입업자는 불리해요. 외국으로부터 물건 내가 사오게 되는데 사오는 물건이 그 가격이 1달러인데 지금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되는데 지금 1,500원 주고 사와야 돼요. 수입업자는 불리하겠죠. 따라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당 500원의 환차손이라고 그래요. 위에 거는 환차이익, 이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비싸지게 되므로 점점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1997년도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는 1달러 한 900원에서 1달러 1,500원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되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율의 동향도 알고 있어야 좋은 거죠. 또 환율이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 수입업자가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입업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마시는 커피 다 수입하다 쓰고 있어요. 설탕 수입하죠. 밀가루 수입하죠. 뭐 등등등 뭐 대부분 다 수입해다 쓰고 있어요. 설탕, 뭐 아까 커피 등등 다 수입해다 쓰고 있죠. 뭐 밀가루 수입해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자영업자들도 환율 동향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수입품들이기 때문에 환율 동향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경제 전문가만 환율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려 하더라도 그 환율 동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또 금융환경과 생활에서 환율 변동의 영향 2가 있네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즉 1달러가 1,000원에서 1,500원이 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외국 돈을 갚아야 될 경우에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100 빌려왔어요. $100 빌려오면은 그게 10만 원이잖아요. $100이 10만 원인데 내가 이제 갚아야 돼요. 갚으려니까 얼마 갚아야 돼요? 15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부담이 커지는 거죠. 외국 여행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1가 1,000원에서 1,500원 됐다는 얘기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여행 갈 때 최소한 $100 바꿔가야 되는데 $100면 10만 원이잖아요. 옛날에 10만 원만 있으면 $100 바꿔서 여행 갔는데 지금은 15만 원 가지고 바꿔서 여행 가야 되니까 그만큼 씀씀이가 절반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겠죠. 여행 수요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즉 $1가 1,000원에서 800원이 되게 되면 수입 부품의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물가 하락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수입품 가격이 그만큼 하락하니까 네, 국내 물가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외국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에 부담이 적어지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친구한테 내가 작년에 $100 빌려왔어요. $100 빌려가지고 원화로 바꾸니까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갚으려니까 8만 원만 있어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외국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야, 우리 원화 가치 올라갔고 환율 떨어졌어. 환율 떨어졌고 원화 가치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 가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일본의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또 많이 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가 또 이렇게 또 하락하게 되면 일본 관광객이 또 그만큼 또 줄어들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환율에 따라서 실제로 관광객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외국 나가는데도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 금리 변동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금융환경과 생활2 환율 변동 영향 3가 있습니다. 한 개당 1,000원의 배, 먹는 배예요. 먹는 배, 사과 친구 배,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1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율 $1가 1,000원, $1가 1,500원으로 변했어요. 배 원화 가치 표시는 1,000원, 1,000원. 배 외화 표시 가격은 $1인데 이때는 0.67달러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는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1가 1,000원에서 8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환율 $1가 1,000원인데 $1가 800원이 돼버렸어요. 배의 원화 표시 가격이 1,000원, 1,000원 똑같아요. 똑같이 1,000원인데 외화 달러 가격 표시는 $1고 이거는 1.25달러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 변동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정도면 오늘 그 2교시 때 금리 변동, 이자율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이 재미있는 건 다 배우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이게 이제 경제에서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에요. 이제 정리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그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려면 일반적으로 금리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많이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게 환율 분석이 또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 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느냐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느냐 따라서 그 나라가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상대 국가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물가를 봐야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근데 앞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주고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면 또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또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냐면 그 나라 GDP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요. GDP 상승. 네. 뭐 물건 가격 시중에 원화 가치가 풍부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각 공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또 판매하게 되는 거겠죠. 또 돈이 풍부해지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겠죠. 돈 씀씀이가 많아지겠죠. 그 나라의 GDP가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경제 지표인 금리, 환율, 일인당 GDP, 물가 등등은 한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여러분께 그 상식적인 금융 상식 얘기를 간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거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상식이 풍부해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그 13주차 금융 특강 여러분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전국 투자자 교육협회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만든 자료인데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한 꽤 오래전에 그 대학생들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들이에요. 예전에. 금융투자자협회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금융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증권업협회인데 지금은 한국금융협회 여의도에 있거든요. 거기서 투자자들을 교육시키려고 만든 또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대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쳤던 강의안을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제가 강의안을 여러분께 특강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